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꺼지지 않는 불꽃. 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호남 호남인의 진행을 맡은 김유정입니다. 국가의 자유에 대해서 신문은 위대한 수호신이다. 영국의 정치가 찰스 그레이가 남긴 말인데요. 이처럼 신문은 다양한 사건 소식을 전달하며 최전방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남 호남인에서는 진실만을 쫓는 눈, 칼보다 날선 펜 하나로 국민의 수호신이 되어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충식 부총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근데 제가 오늘 어떻게 불러야 할지 호칭부터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기자하셨고 교수도 하셨고 또 부총장님이시잖아요. 교수가 좋습니다. 김충식 교수님으로 네. 하겠습니다. 남산의 부장들이 이제 1992년에 나왔던 책인데 네. 그때 92년 당시에 남산의 부장들이 나왔을 때도 뭐 주한 외교사절이나 특파원들의 뭐 필독서 이랬었거든요. 예. 얼마 전에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코로나 와중에도 관객이 꽤 많았었거든요. 500만 가까이 됐었는데 예. 근데 최근에도 또 이제 50 남산의 부장들 예. 또 신간이 나왔어요. 집필에 여념이 없으셨겠어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예, 지내셨어요? 2019년에 네. 정 교수 65세 정년이 됐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부터 뭐 대학 행정을 하고는 있지만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요긴하게 쓰는 게 좋겠다 해서 옛날 그 취재 노트를 다시 좀 뒤져보고 네. 또 최근에 나온 회고록들도 좀 보면서 한 2년 동안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정보부장, 안기부장, 국정원장이 총 대한민국에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략. 대략 한 36명. 예, 36명입니다. 예. 김종필 초대 부장부터 박지원 원장까지 36명인데 네. 첫 번째 쓴 남산의 부장들이 10명을 썼거든요. 김종필에서 김재규까지. 박정희 정권 18년간.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중앙정보부장. 그러면 이제 50에는 전두환, 유학성, 노신영, 장세동, 안무혁 이 5사람의 네. 역사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좀 정리해 달라고 하는 뭐 출판사 후배들의 요망도 있고 그 사람들의 궤적을 통해서 50이라고 하는 그 철권 통치 기간을 더듬어보는 그런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네, 정말 술술 잘 익혀서요. 저도 너무 재미있게 읽고 있는데 책은 잘 팔리세요? 예, 2판. 인쇄 예, 10,000부는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고민하시는 흔적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심지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심지어 내가 취재하고 메모에 있는 것도 되도록이면 타인의 회고록을 인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시시비비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 책 자체가 그 많은 분들은 재밌어 하지만 또 그 당사자나 그 가족들은 그걸 명예의 문제로 인식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죠. 예, 네. 그런 고충이 있으셨군요. 하여튼 많은 분들이 좀 읽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토방교실입니다. 예. 토방이 흙으로 만든 이렇게 그런 맞습니다. 방이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고문면이라고 하는 고창에서도 전기불이 1970년 다 돼서 들어오는 거기에 내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했는데 6.25 후에 베이비 부머 시대가 돼가지고 학령 아동들이 갑자기 느니까 수용할 교실이 없는 거예요. 교실이 없어서 5, 6학년은 책걸상이 있는데 3학년, 2학년까지는 토방교실에서 면사무소 헛간에 채광도 거의 없는 그러니까 그 헛간이니까 원래 채광이 없죠. 그렇죠.
넓은 헛간채에 마당을 켜고 칠판 하나 놓고 선생님이 판사하고 네. 비가 오면 등잔불 양쪽에 켜놓고 이렇게 하고. 그야말로 뭐 평설지공인데요. 예, 나는 뭐 소주 마실 때는 내가 고창에서 태어난 에이브라함 링컨이다, 네, 그런 말씀. 아니 충분히 그 말씀 하시고도 남으시겠어요. 고창의 공읍면이라고 하는 데는 얼마나 오지냐면 별을 공매하러는 공출 나오는 그 구르마 끌고 오는 그 할아버지가 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인가 안경을 꼈어요. 시력이 나빠서. 교수님이 안경을 그때부터 쓰셨어요? 예. 그런데 그 저 벽천에서 온 할아버지가 저놈 건방지단 말이야. 어른 앞에서 안경을 벗지도 않고 저렇게 다니는 놈이 있냐고 돌멩이를 들어서 날 터지는데 내가 좀 몸을 피하고 도망 다니는 정도의 그 벽촌입니다. 그야말로 조선시대의 서당도 그렇게는 안 됐을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웅변대회 나가면은 출석으로 계산을 해주죠. 네, 출석 인정. 네,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되게 웅변 원고를 선생님이 써주거나 네. 아니면은 집안이 좀 하면은 외부에 그 원고를 주고 이렇게 네. 웅변 학원도 있었고 뭐 예, 전문가들이 학원, 써주곤 하셨죠. 근데 원고를 사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뭐 학교에서 공부나 하지 그런 거 왜 다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할 수 없이 목포 시내 그 낡은 책방에 수십 군데를 다녀서 한 2권인가 웅변 뭐 하여튼 원고집 기출 문제를 샀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서 중학생이 직접 쓰신 거예요? 직접 이렇게 짜집기를 해가지고 그걸 열심히 쓰는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그래 망발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중학생이. 그러니까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 되고 뭐 서론, 본론, 논증, 결론을 그때부터 열심히 그 남의 걸 뒤지고 연구하고 하는 것들이 은연중에 제 인생의 어떤 뭐 밑자락이 돼버렸다는 생각. 아니 정말 대단하세요, 교수님. 왜냐하면은 저도 웅변을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했었거든요. 보통 한 5분에서 7분 정도 맞습니다. 웅변하는데 대회 나가면. 근데 제가 원고를 써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시절에는. 네, 저는 거의 제가 썼습니다. 그러면은 기자는 어릴 때 꿈이셨어요? 아니면? 이제 대학을 철학과를 갔는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훌륭한 그 국민윤리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셨는데. 철학 전공하신 국민윤리 선생님. 네. 전남에서는 꽤 유명하신 존경받는 김철구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강의를 대단히 잘하시고 뭐 정말 그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나도 인생을 철학 교수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선생님 갔는데, 모습을 보고. 갔는데 의외로 대학 선생님들 다 훌륭하신데 그 선생님만큼 재밌고 아주 그 엄청난 볼륨으로 그 상상력을 부여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적단 말이에요. 뭐 제가 철학을 뭐 충분히 공부를 못한 문제도 있지만은 그래서 여기에 인생을 걸 것인가. 4학년 졸업 무렵에 이제 이렇게 하숙집 창가에 별이 보이는데 저 이제 별 속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뭘 먹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원초적인 고민이 돼요. 그러면 이제 쓸데없는 책은 많이 읽었으니까 작가를 한번 해볼까.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도 내가 신춘문예도 몇 번 내고 떨어졌어요. 짐 싸들고 절에 가서 작가가 되는 것인가. 근데 너무 그게 위험한 거예요. 먹고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보장이 없죠. 그러던 차제에 동아일보가 1월자에 78년 1월에 광고가 났어요. 그때 그 광고를 우연히 보고 이제 들어가서 기자가 됐는데 글을 쓰는 직업이 그때는 신문 산업이 이제 성장 산업이었으니까 밥도 해결하는 그런 측면에서 잘 연결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기자가 좋았던 건 아니고요. 들어가니까 한 1년도 못 견딜 것 같은 생각도 잠시 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기인들도 많고 또 뭐 단체 활동을 강요하는 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또 뭐 인정도 받고 뭐 그런 대로 김충식 스타일에 대해서 선후배 간에 또 그걸 또 인정하고 해서
한 3년쯤 돼서 자리를 잡았고 그러다가 이제 정치부 또 뭐 장한테 호명을 받아서 거기서 한 10여 년 뭐 이렇게 현역하고 예. 제일 좋은 게 그 새로운 것을 이렇게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그 새로운 것을 보는 것을 직업으로 갖는 것은 그 굉장히 행운이다. 만일에 그때 됐어도 시인으로서 무슨 책을 파는 시인이 됐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정도의 감수성까지는 잘 안 됐을 것 같고 다만 그러한 그 어휘를 조탁하고 이렇게 선별하는 그 끙끙대던 불면의 밤들이 내 그 인생에 이런 책들에 어디 군데군데 스며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작은 그 나사못 하나처럼. 두 번째 키워드는 남산입니다. 교수님 책 제목에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사실은 이제 남산 하면 지금 우리가 애국가 2절에서 나오는 그 남산 위의 저소나무, 예. 우리의 기상 뭐 이렇게 했는데 또 한편으로 남산 하면 떠올리는 게 중앙정보부의 불법적인 정치 공작과 뭐 고문과 인권유린 이런 것들이 또 씁쓸하게 떠오르거든요. 1978년 3월에 예. 동아일보에 첫 출근을 하니까 편집국장 옆에 그 손님 앉는 이런 그 소파에 네. 어떤 사람이 상당히 그 다리를 걸치고 앉아 있어요. 누구셨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저 사람이 예. 신문사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누구냐 그랬더니 공군 대령이래요. 신태영이라고. 공군 대령인데 중앙정보부 파견관이래요. 그래서 일종의 그 피파 인스펙터처럼 감독관인 거예요. 신문사만이 아니에요. 법원, 재계, 행정부, 도, 군청, 대한민국 전체를 다 그렇게 자기들 말로는 나는 그게 조정관인 줄 알았어요. 그 코퍼레이션 하는 건데 조종관으로 쓰고 있어요. 이종찬 회고록에도 조종관으로 쓰고 조종하는. 그러니까, 그렇지. 조종이네요. 자기들이 세상을 매니플레이션 하는 사람들로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산이라는 게. 그러므로 정보부라고 하는 그 기능을 빼놓고 박정희 18년 역사를 쓰는 것은 그건 한 70점짜리 역사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나는 항상 했어요. 88년, 89년에 연달아서 내가 특집 아이디어를 냈어요. 6월 10일이 중앙정보부 창설 기념일인데 네. 그때를 계기로 해서 최소한 한 뭐 10번쯤이라도 내가 시리즈를 쓰겠다. 남산이 했던 일 네. 그리고 그 당시 시대에서의 역할을 좀 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채택이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김중배 편집국장이 그 아이디어 파일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걸 짚어서 해보자라고 최초로 말씀하신 편집국장님. 예. 네, 그러셨네요. 그것도 희한한 편집국장이다. 뭐 나는 반가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죠. 맨 뒤에 보면은 그렇게 썼어요. 동아일보라고 하는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만큼 동아일보라고 하는 그 제호의 비호 아래 진행된 것은 맞고 또 김중배 편집국장이 많이 바람을 막아준 측면도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김계원 그 육군 대장도 지내고 정보부장도 하신 분이 이제 12.6 관련 취재를 해야 되는데 이분 정보부장 순서를 써야 되는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한 3개월 동안 교회 갔다, 시골에 가셨다, 동창회 가셨다, 뭐 어디 지방에 이렇게 안 만나는 피하는 거죠. 예, 뭐. 예. 네.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했어요. 김계원을 어떻게 체포해서 내가 만날까? 인터뷰를 하는가. 예. 하루 종일. 근데 눈이 갑자기 팍 와요. 예. 밤 10시에. 일요일 날 밤 10시에. 아, 이 시간에 있을 것 같다. 있을 것 같아. 무작정 쳐들어가셨어요? 예, 그래서 무조건 와이프 틀고 뭐 저 빵 한 조각 물고 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호수는 알고 있으니까 예.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요. 근데 내가 느낌이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기자의 촉으로 그냥 그런 촉으로, 느낌이 오셨군요. 네 번째인가 누르니까 누구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동아일보 김충식 기자입니다. 그랬더니 왜 밤중에 남의 집을 그렇게
시끄럽게 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제가 돈을 꾸러온 것도 아니고 취직부터 걸어온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뭐 몇 가지 물어야만 될 상황이 있는데 이거를 그 몇 마디 대답을 해주면 그만이지. 그거 가지고 뭐 문을 안 열어주고 하는 거는 육군 대장님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적반하장으로. 뭐 소리를 지르 전혀. 아니, 나도 화도 나기도 하고 뭐 이제 이판사판이지. 네. 하여튼 수개월 동안 그 하나 만나는데 이렇게 그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새벽 1시경에. 새벽 1시에. 네. 그래서 이제 추리닝 차림으로 냉장고에서 맥주 하나 꺼내면서 참 이상한 사람 다 보겠다고. 이상한 사람 다 보겠다 하시는 거는 이제 말씀해 주시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얘기가 이제 진진해가지고 맥주를 뭐 몇 캔 내주는 대로 마시면서 새벽 7시까지 풀 스토리를 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가 또 군사정권의 그 엄혹한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담아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협박이나 회유나 이런 건 없으셨는지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뭐 욕설, 협박은 뭐 흔히 듣는 얘기고요. 네. 그거야 뭐 이제 자기가 모시던 상관에 대한 뭐 의리라고 할까? 네. 절대 선으로 생각했던 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의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기 노태우 대위 때 이제 1963년도에 그 전두환, 뭐 김복동 이런 동지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4대 의혹 사건으로 김종필 씨가 코너에 몰릴 때 김종필을 쳐내서 박정희 정권을 더 강화하자는 친위 쿠데타 같은 것을 그 젊은 시절에 79년에 쿠데타의 16년 전에 그런 걸 한번 젊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는데 그 수사 기록이 마침 내가 입수할 수 있었어요. 네. 당시에 그 63년도 그때는 보안대 전신인 방첩대에서 쓴 수사 기록 원본을 신문사 안에서도 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위 시절에 신위 쿠데타 뭐 이러면서 그냥 신문에다 하여튼 뭐 그걸 그대로 도판으로 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하여튼 정보부장을 지낸 그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나한테 지금 그걸 뭐 묻고 있는데 빨리 도망을 가는 게 좋겠다. 지금 아무리 뭐 보통 사람들 시대가 왔어서 지금 청와대에서 나를 닥달하는 그걸로 봐서는 김충식이가 온전할지 못할 것이다. 예. 목숨 걸고 쓰셨네요. 네. 그런데 도망가도 뭐 어디 갈 데도 없었고 그때는 전두환 때를 벗어나서 고문을 하는 때는 아니에요. 노태우 시대에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럼 재판을 받겠다 자세로 이렇게 한 2, 3일 추이를 봤더니 나중에 뭐 괜찮을 것 같다고 청와대 출입기자 통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무사히 지나가셨고 작가들이 절필하잖아요. 그 연재소 쓰다 박범신 이런 작가들이 절필하는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그게 내 글만 쳐다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걸 보는데 함량이 갑자기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호랑이 등에 탄 기분이 있어요. 말이 육하원칙이지. 육하원칙에 맞게 남살의 부장들을 계속 썼으면 이건 뭐 모천부도 안 나간다고 나는 그렇게 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육하원칙이 아니거나 뭐 그 사실이 아닌 것을 쓴 것은 아니지만 궁정동 감나무에 뭐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그 영역을 만든 거예요. 굉장히 뭐 고통스러운 즐거움이었죠. 세 번째 마지막 키워드는 선비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완성도를 높이는 일. 예를 들면 저는 같은 취재라도 80이나 70에서 머물지 않고 밑장을 끝을 보자는 취재. 그리고 그 취재를 쓸 때는 또 다른 어떤 기자도 이와 같은 정도로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높여서 최대한 써나가자. 그런 것들이 일종의 그 종교로 치면 구도자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습관을 통해서 무슨 직업을 수행하든 간에 뭐 너무 거창하지만 하여튼 구도자적인 자세를 가진다면 비록 배가 고프더라도 정신적으로는 뭐 자기를 넓힐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30년은 이렇게 지내오신 선배 기자님으로서 지금 언론계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두 가지가 크게 다릅니다. 당시하고. 당시는 산업적으로 항산이 있는 때였어요. 네. 예, 그 대신에 정부의 규제라고 할까 이런 그 언론 탄압은 거의 상상을 절할 정도로 어려웠고. 근데 지금은 반대로 규제는 전혀 없어지고 언론 자유는 뭐 한없이 누릴 수 있는데 항산의 기반이 무너져 있다. 그 수익 모델이 약해져 있다. 그게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이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그 신문방송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자로서의 길에 대한 생각이 강하면 기자나 PD를 가되 그게 아니다고 생각이 되면 더 많은 직업이 지금 뭐 수만 가지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자기가 몰두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이 개인 미디어가 발달하고 한 시절에는 자기의 중심 분야를 가지고 저 흥미나 이런 직업 분야를 뭐 3개, 4개, 5개를 가져야 오랜 생활을 살 것이고 그걸 가지고 꼭 쓰고 싶으면 그걸 토대로 쓰면 그것이 바로 기자다. 그러므로 큰 간판을 보고 언론사를 들어가지 말고 자기 작은 흥미거리와 직업의 범위 안에서 발신을 하면은 그게 진짜 기자일 것이다. 다만 그것을 썼을 때에 발신을 할 때는 항상 사실의 깊이를 남보다 더 많이 파헤치고 또 그걸 남보다 더 효율적인 좋은 글로 이렇게 발신을 하고 하는 그 도, 저널리스트로서의 도는 항상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자들이 뭐 교수님 이 강의 듣고 굉장히 인기 강의셨죠? 였는데 좀 허망하대요. 신문 기자 PD 하러 왔는데 예. 기자 PD보다도 자기 선호 분야를 열심히 붙잡고 거기에서 기자를 꽃을 피우라 하니 상당히 어렵다고 실망했다고. 실망하는 학생들도 많았어요. 최근에 이 50 남산의 부장들 1, 2권 책을 펴내셨는데 또 더 하고 싶은 뭔가 최종 목표가 있으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 쉬셨다가 60 내곡동의 부장들 뭐 이런 이 정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독자들이 또 기다릴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그 이제 후배들의 몫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오래 전부터 예. 그 김옥균이라고 하는 100여 년 전에 갑신정변의 그 풍운화에 대해서 한번 평전을 써보고 싶은 생각은 여전히 있어요. 그 부제도 내가 정해놨어요. 부제가 뭡니까? 개혁은 왜 늘 조롱당하는가? 책 쓰시기 전인데 제가 매우 지금 관심이 가고요. 개혁은 다 사람들이 그 인정하는 미덕인데 왜 조롱당하는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네, 뭐 노무현의 일대기도 약간 합쳐서 팩션으로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 기대하겠습니다. 부제도 너무 좋고요. 흥미로운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꼭 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니 꼭 쓰셔야 됩니다. 꼭 쓰시라고 아마 이 남산의 부장들 독자들이 성원할 것 같습니다. 호남 호남인 재미있게 보셨어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호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저는 호남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도 그 마더 네이처, 대자연이라고 하는 표현을 늘 가슴에 품는데 푸른 평야, 그리고 겨울이면 한없이 눈이 많이 와서 눈을 치우면 그 눈 사이 길로 작은 키의 소년이 지나갔던 그런 동화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